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연말 특집 라이브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욘디에서 올 한 해 동안 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또 좋은 강연 해주셨던 선생님들 모시고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드리고 네네. 또 해야 하는데 네. 주말에 참사가 있었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분들, 온 국민분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행기 누구나 한 번은 다 타보셨죠? 네. 예, 그리고 공항에도 한 번씩 다 가보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번이라도 봤거나 경험했거나 한 그 장소나 그 이제 대중교통이 사고가 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불안을 유발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곱씹어 보게 되면서 너무 황망하니까 이제 이게 노력해서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사건 사고라는 걸 막는 게 내가 철저히 예방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게 하는, 그래도 안 되겠다 하는 좌절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게 이제 또 언제 발생할지, 내 주변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이 보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2년 전에도 그랬죠. 이태원 사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요. 네. 그게 아까 그 요건을 또 다 충족합니다. 나는 한 번씩 그런 이태원 가보셨을 거고, 그런 사람 많은 곳에도 가보셨을 거고, 그리고 그게 발생한 날 생각을 안 하고 쭉 다녔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생활을, 그걸 피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출근도 해야 되고, 만원 지하철도 타야 되고, 만원 버스도 타야 되는데, 그걸 피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무기력을 많이 느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게 1년 가까이 그런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병원까지는 안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중압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벗어난 지 한 이제 고작 2년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터지니까 이게 또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허망함과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안겨주겠다. 저도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겼다면 그거를 최소한 막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제 몇 가지 방법 중에도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뉴스가 하루 종일 이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보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어딜 네. 틀어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뉴스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뉴스의 제목만 이렇게 내거나 신문 매체를 읽을 때는 그 트라우마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간접 경험 중에서도 매체나 글은 좀 덜하니까요. 근데 이제 요새는 영상이 하도 발달하고 누구나 핸드폰에 카메라 있고 또 고화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사건 사고가 항상, 하다못해 이태원도 얼마나 맞아요. SNS를 네. 통해서 또 사고. 제가 보니까 거기 안에서 아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걸로 봤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더 밀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제 직접적인 노출에 거의 준하는 간접 노출, 특히 이제 영상 매체나 사건 사고 장면이죠. 우리가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그게 왜 벌어졌는지 자꾸,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없는 일이니까요. 자꾸 관심이 가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이상하게 계속 찾아보게 네, 돼요. 또 그게 또 왜나 원인도 왜 그러나 왜 이렇게 그런 걸까? 새로운 뉴스 분석이 있나.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해서 일상생활에 기반을 좀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크게 불안 우울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쪽에 취재를 집중하는 방송 계열사 종사자들이 특히 그렇고, 왜냐면 온 관심을 에너지를 100% 네. 쏟고 있으니까요. 네, 조사관들이 그렇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에서는 영상 많이 보고 그 자극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찾게 되고 보게 될수록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애도도 해야 되고 저희가 정말 사회적으로 그 애도 반응에 동참을 해야 되지만 개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미 그 끔찍한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자꾸 곱씹고 내 머리에 인식을 시키면서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불안을
좀 더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또 저희가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네. 또 어쨌든 그 황망한 마음에 네. 애도를 또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막 계속 보면서 신경 쓰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 말고도 네. 또 좋은 애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급성기 기간에는 어떤 일이라도 비난은 금물입니다. 아, 비나는 금물이요? 네네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면은 음. 잘한 일은 안 생깁니다. 아, 네. 자꾸 누군 탓하게 된다는 거네요. 탓하게 되고 진행 과정이 항상 불만스러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네. 뭐 조사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 유가족을 서포트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행정적인 것도 바뀌고 개선도 해야 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순간에는 안 될 겁니다. 사고 났다고 일주일 만에 뭐 소잃고 애양간 고치니 빨리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이런 네. 것들은 안 되고요. 특히 돕고 싶다면 유가족에 대한 비난, 아, 관련자에 대한 비난은 네. 절대 금물입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많이 완화된 건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이제 고려대 안산병원 그 현지에 있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유가족한테 비난들이 있어가지고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아이가 죽어서도 있었지만 그 후에 쏟아지는 몇 년간의 비난이 그 유가족들을 2번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이제 기자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은 그 교통사고는 다름없는데 왜 국가가 책임지냐. 그리고 왜 그거를 왜 우리 세금으로 그걸 해줘야 되냐.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건데 왜 학생들이라고 더 해주냐. 성인이 죽었으면 그랬을 거냐. 여러 가지 그런 비난에 유가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를 저는 거기서 몇 년을 지켜보다 왔고요.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있는데 이태원 때도 별 수 없었습니다. 놀러 간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애도를 해야 되냐.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 그럼요. 중에 네.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 말이 나간다면 유가족들은 위로 99보다 비난의 하나가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국제선인데 잘 놀다 오신 분들이 안타깝지만 그게 왜 우리가 슬퍼야 되냐. 혹시 이런 생각하거나 있다면 속으로만 담아두셔야 되지 그거를 자꾸 발설하고 그것들을 자꾸 이제 서로 공유하려고 한다면은 언젠간 유가족분들한테 귀에 흘러들어갈 거고요. 그 상처는 제일 큰 상처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애도를 하면서 뭘 할까 할 때는 그 원칙 1번. 1번. 네,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하고 진심 어린 위로가 안 나온다면 적어도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네. 그리고 2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게 누구 탓일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잘못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네. 생각도 자꾸 들어요. 네. 하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다 조사도 되고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 기반해서 그래도 누가 잘못했는지가 밝혀질 때까지는 섣부른 또 비난과 행동을 자제해야지 실은 죄가 없는 사람도 그 일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바른 애도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상처로 남잖아요. 네네. 또 참사 후에는 얘기해 주셨던 PTSD가 네네. 또 국민들 마음에 남을 텐데 네. 저희가 이런 사회 불안을 네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제가 그런 말 위치까지 있지는 않지만 네. 정신의학 분야만 한정한다면 정신의학 분야에서요. 네, 제가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게요. 배제크님께서 네. 배 비행기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하니까 네. 다음에는 기차 사고가 날 것 같은 네네. 불안감이 치솟는다. 네네네. 이렇게. 근데 많은 국민분들이 이런 생각을 불안감이 그렇습니다. 살짝씩 있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한 대로
비행기만 그런 거면 다른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저도 이제 음. 오늘 출근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하철 타기 무섭다. 그럼요. 그리고 내가 비행기 조심했다고 해서 조심했다고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니와. 그럴 때 이제 조금 확률적 개념으로 이성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어, 전두엽을 네, 활성화시켜야 전두엽을. 되네요. 물론 인간사의 사건 사고는 일어나는데요. 네. 확률을 조금 따져본다면 네. 제가 이제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비행기 사고가 20 몇 년 만에 크게 났다면은 그 사이에 비행기가 몇 편이 뜨고 내렸을까.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발생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저기 다른 대중교통소에서 가끔은 큰 사고가 나는데 그 확률을 따져봤거나 그 대중교통들이 운송되고 우리가 그걸 이용했거나 그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있었을 때 했을 때 그 확률은 너무 미미합니다. 네, 우리가 예방할 수 없더라도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굳이 예방할 필요가 없을 상황인데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고 벼락도 치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비행기 확률이 더 적다. 네, 맞아요. 예,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비행기 뜨고 나는 횟수에 비해서 번개는 내려치는 횟수에 비하면 다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더 위험한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에 집중하고 빠지면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 위험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순위를 조금 만들어낸다면 생각보다는 안심해도 된다라면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오늘 당장 제가 진료 보고 왔는데요. 네. 해외여행을 취소하셨더라고요, 설날 때. 이제 온 가족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했는데 걱정되니까. 우리 6가족이 3대가 한 번에 죽으면 끝이어서 차라리 나눠 타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잘하셨습니다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극도의 불안이 왜냐면 이 사건 사고 없으면 그걸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확률로 돌아갈 건데 이제 그렇게 불안해지는 건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해외여행 안 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저렇게 이제 다른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탈 때 그 불안도가 커져서 일상생활도 지금 제약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전두엽 활성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나한테 실제로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한다면 덜 불안해지시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심하세요보다는 차라리 이성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느 순위인지 그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위험 사고의 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는 게 본인 건강,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 정신의학적 소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정이 불안하니까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까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이제 오늘 요즘 보이는 사건 사고들 보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불안 많이 하기는 해요. 네네네, 맞습니다. 뭔가 우리 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예측되는 상황들이 네. 많지가 않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키워드를 뽑자면요, 음. 정신의학 영역에서는 불안과 울분입니다. 불안과 울분이요. 네. 네. 원래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 있기도 한데요. 네. 특히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두 워드를 뽑으라면 불안입니다. 요새 좀 사회 전국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이 언젠간 마비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일상생활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커졌고요. 한두 명 개인이 각자의 사정이 아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또 더 같이 불안해지는. 날아나갈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를 절로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울분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있고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이 내 힘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건 개인적인 일이거나 물론 개인적인 일도 본인이 노력해도 못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큰 국가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사건 사고가 움직일 때는 개인의 노력이 더 이상 해도 안 먹히거나 바꿀 수가 없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마음속에 울분을 느끼는 거죠. 그 울분을 느끼는데 참으면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멍해진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이제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올해 키워드 뽑자면 불안과 울분 이 두 개가 그런 거고, 질환을 연결시키면 불안은 불안장애, 불안장애가 예, 늘었다.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항상 불안한 거고, PTSD, 네. 외상 입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 불안장애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도 키워드가 될 거고, 울분은 화병이 이제 병으로 이어지네요. 예, 네. 울분이 진행되면 화병이 되니까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집단 키워드고, 그게 지금 많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불안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는 거고, 화병으로 진단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올해의 정신의학의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정신건강 이슈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불안과 울분, 또 이렇게 전문가가 딱 나서서 이렇게 딱딱 짚어주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울분에 찼던 마음이 당연한 거였구나 라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불안하고 같이 울분을 느끼면 네. 서로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같은 감정들이구나 하고 이제 위로 집단의식에서 좀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반대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가니까 서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고독해질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내가 힘들 땐 친구들이 쭉 둘러앉았을 때는 나를 위로해 주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진정한 친구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가지고 다 힘들다고 그러면 나를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고, 나도 위로를 못 해주는.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메말라가고 되는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선택입니다. 예, 그냥 같이 서로 안 좋으니까 서로 건드리지도 말고 서로 위로도 해주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나도 힘들지만 구제해주고 조금씩 나눠 갖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네, 왜냐면 울분이라는 거는 이제 토해낼 때 그게 해소가 되는데, 네. 이제 보통 힘든 게 있으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힘든 거 서로 얘기해주고 그걸 들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고, 말만 내뱉어도 그걸 서로 나눠 가지면서 울분이 가라앉는 건데, 다 안 좋다고 안 들어주고 서로 그렇게 된다면 싸우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내가 좀 더 들어주고, 야, 내가 좀 더 상태가 낫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사회적 울분이나 이런 게 있는 걸 내가 들어줄게.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면서 나눠 가져야지 서로 낮아지지. 서로 높이면 이제 친구 관계 못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하고 다들 그러니까 당연한 감정이다,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한다면은 또 개개인은 또 건강할 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또 울분에 찬 시점일수록 네. 또 서로 배려하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들어줄 수 있다면 네네네.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조커님께서 딱 짚어주셨어요. SNS가 소통, 정보 전달 효과도 있지만 익명성에 숨어서 비난의 조롱도 있어서 안타까움이 넘어서 화가 나신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분 돼가지고 네네네. 서로 싸우는 딱 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그거를 이제 달래주는 글귀나 주변 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네. 아까 말한 대로 SNS는 이제 사람 대면이 아니고 이제 이름도 뭐 저기 아이디를 다른 거 네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이런 걸 써가지고 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일반 대화보다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잠깐,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대화할 일이 없어요. 길에서 쑥 지나가는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좋은 말귀를 써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곳곳에 숨어 있을 때 그걸 보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를 보고 제가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비난받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없어서도 안 되지만 또 있어도 참 골치입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는 저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문제 많죠. 예, 왜냐하면 SNS라는 거는 영향을 많이 받죠. 예, 네. 굉장히 영향이 크고, 친구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곳곳에 모르는 친구,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라는 게 관역처럼 반경이 있어요. 가운데 반경은 제일 친한 사람, 네. 조금 덜 친한 사람, 많이 얼굴 많은 사람,
잘 모르지만 이름만 아는 사람. 이 반경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맺거든요. 이 중간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가 인사지. 뭐 너 왜 그랬어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면으로 만날 때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사람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눈치도 보고요. SNS는 그 단계가 없는 거예요. 없죠. 이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애도 네이밍이 A고 옆에 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활발하게 하는 너무 먼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은 A가 이름이 C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나한테 같은 정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하게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 나한테 이제 정보 주입이 선택적이 아니고 동등하게 들어오면서 안 좋은 정보가 대등하게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친한 친구가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 화는 귀담아야죠. 나지만 예, 정말 내가 믿는 친구고 저 친구는 평소에 99번 나한테 잘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나한테 크게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겠다 하고 타협이 되는데 SNS에서 누가 비난해 몇 명이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시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너가 날 뭘 알아?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대면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거고요. 근데 그 글 속에서 이렇게 올 경우에는 그게 내 친한 아주 친한 사람의 메시지의 임팩트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임팩트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혼란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 정말 친한 친구의 말이 귀담아 들어지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또 반대로 그 친구 말도 잘못했어. 왜 다 나를 비난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저기 뭐 취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런 정보 선별 능력이 아직은 발달 단계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벌써 앞서니까 많이 혼란이 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어른들도 어려운데 이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는 게 네네. 어른도 어려운데 아직 그런 게 더 어려운 청소년들은 네네네. 아무래도 SNS 사용해서 좀 네. 악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어떤 나라 보니까 제가 뭐 갑자기 그 나라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13세 미만은 아, 맞아,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좀 조롱으로 웃을 일도 하기도 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이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건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의미는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저게 그냥 방치되거나 조절 안 하거나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저거는 숨어 있는 또 다른 지옥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네네네. 네, 교수님께서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로도 계시지만 네, 또 강북 삼성병원이 그게 유명하잖아요. 네. 기업정신연구소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신연구소 네. 소장으로도 계십니다. 네네네. 이게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을 다뤄주시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교수님께 네. 또 올 한 해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은 또 어땠는지 네.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갑자기 새로운 전공을 또 소개받으니까 네. 뿌듯하기도 하면서 네. 또 제가 맨날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공황장애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신과가 네. 저희가 전문 분야를 교수님을 보면은 네. 다양하게 있어요. 뭐 네.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네. 불안장애 네. 있는데 네. 정신과에서 전문 분야라는 게 네. 굉장히 모호하다 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 특히 상계할 때는 네. 오히려 직장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힘들게 다녀도 힘들게 다녀도 아침에 출근도 하고 어쨌든 음. 일을 했고요. 퇴근도 하고요. 어쨌든 걸어 다닐 수 있는 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들어보면 힘든 것 같은데 질환이 네네. 뭐냐 딱 할 경우에는 안 나오는.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미 우울해요 하더라도 야 거기 가면은 저기 승진 코스예요. 일단 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월급도 많죠. 높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저기 직장에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싶어 하고 그럴 때 선택권도 있어요. 안 다니면 되니까요. 아 그렇죠. 예. 퇴사하면 되니까. 네, 퇴사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퇴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죽을 정도면 퇴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권도 있고 그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분들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신의학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직장인들을 접할 때는 오히려 환자가 아닐 거다라는 가정하에 만나는 게 더 그분들을 잘 이해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이제 기업정신건강연구소는 이제 10년밖에 안 됐고요. 국내 유일한데요. 직장인 네네. 정신건강은 이제 연구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체도 이거밖에 없고요. 네. 근데 10년밖에 안 됐고요.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직장인들의 복지나 뭐 신체 건강 이런 것만 했다 보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인재 생기다 보니까 저도 뒤늦게 뛰어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이제 하기 전에는 의사가 병원에 있으면 맨날 솔직히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무슨 병일까? 아, 진단이네요. 네, 진단이 맞나? 진단을 내려야지 약을 쓰고 치료를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오셔서도 진단이 뭐였나? 어, 그런 초점적인 이제 당신은 뭡니다. 당신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규정만 가지고 적용하려다가 직장인들한테 적용을 했더니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보통 그렇잖아요. 저희가 네. 뭐 우울증, 불안장애 하면은 네, 이 기능 문제가 있어야 네, 되는데 잘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래서 뭐 힘든데 기능을 잘하면 이제 음. 정신과 진단명으로 대부분 분명히 적응장애거든요. 아, 적응장애요. 그러니까 뭐 네. 다 상담을 해보고 직장인들만 한번 클리닉을 여러 가지 해봤더니 네. 뭐 제 전공이 화병 우울증은 많을 줄 알았더니 별로 없고 별로 그냥 내릴 게 없으니까 적응장애가 나오거나 네. 그냥 상담이 실시되었으면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 직장에서 고충이 있어가지고 그쵸. 찾아오는 이유는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의학 분야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인문학에 더 가까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인식을 저는 달리 했고 직장인들 뵐 때는 뭐 아예 직장인도 물론 직장인도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리니까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이미 회사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상사와 갈등이 힘들어요. 뭐 직무가 너무 많아요. 번아웃이 예, 왔어요. 번아웃이 왔어요. 미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연구소의 이제 기틀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럼 괜찮은 문제인가 보다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직장인 정신건강의 권위자로서 네. 보실 때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좀 어떤가요? 굉장히 안 좋죠. 안 좋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올해가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안 좋아지고 예.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네.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우리 직장인의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것도 두 개의 키워드로 하면 빨리빨리하고 네. 갈등입니다. 빨리빨리와 갈등. 네. 근데 빨리빨리는 이게 왜 됐냐면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1차 산업 농사지었죠. 70년대 조금 할 때 2차 산업 제조업이었죠. 네. 예, 단순 노동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왔죠. 90년대 2차 서비스. 그러다가 드디어 4차 산업이 나옵니다. IT, 게임 회사 막 나오면서 이제는 그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몸은 아무리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너 오늘 자동차 100대 만들어. 안 되죠. 안 돼. 이미 안 돼요. 알아. 네. 회사가 알아. 그러니까 오늘은 야. 30개. 어.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네가 30개밖에 못 만드는구나 해서 회사가 더 요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IT는 머리로 하는 거면은 네. 야, 왜 못해? 그쵸. 어. 쟤는 했는데. 야, 물건이 왜 안 팔려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실제 장사해봤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중에 10명이 가게에 들어온다면 10명 중 몇 명 팔고 딱 나와요. 근데 이 전쟁의 시대에서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에서는 네가 더 노력하면 100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살 수 있는 거고 그쵸. 마케팅 해야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무궁무진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번아웃이 올 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빨리야. 왜냐하면 더 빨리빨리 채찍질 할수록 성과가 나오는 시대예요. 이제 3차,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게임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자동차는 30대밖에 못 만들지만 네. 야, 게임을 아주 좋게 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들어봐. 이거는 강요하면 할수록 좋게 만들어진다고 회사는 생각을 해요. 강요할수록 네. 좋게 만들어진다. 네가 한 달 내내 고민해봤자 요만큼밖에 못 만드는 거라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특히나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함께하는 시대면 그렇죠. 너 엑셀 그거 지금 이 정도면 빨리 정리되지 않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PD님도 생각해보면 방송 한 달에 뭐 50개 찍어 해봤자 네, 시간 다 합쳐도 몇 개가 한 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 일거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덜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데 한계가 없어서 뚜껑이 열려버린 직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직장들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많죠. 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빨리빨리 때문에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네.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빨리빨리가 왜 더 빨라졌냐면 예전에는 결제 받으려면요 네. 출력해서 네. 서류철 만들고 사장님이 오실 때 부장님이 오실 때 서류철 쌓아놓고 결제가 처리되면 공고가 되고 네. 게시가 되고 네. 예, 2일 3일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부장님이 휴가 가면은 결제는 중지되고 음.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뭐 메일 보내죠. 네. 카톡하고요. 결제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휴가 때도 결제 와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저도 여기 과장인데 여기 오는 길에도 결제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또 안 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메신저, 아, 주말에도 옵니다. 예, 문자, 아, 예, 그냥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퇴근하면요, 정말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퇴근하면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음, 집으로 전화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방법이 없네요. 없어요. 메일 써놓을 수도 없고 메신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은 다음날 미뤄지고 천천히 진행돼. 빨리빨리가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냥 보던 말든 무조건 남겨. 내일 아침에 보던 말든 매일 보던 말든. 그리고 일단은 난 지금 생각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은 이걸 처리하고 이걸 처리하는데 중간에 계속 끼어드는 거야. 맞아요. 네. 계속 껴들어요. 카톡 울려, 메신저 울려, 요새 사내 메신저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왜 확인 안 확인해야 해? 될 메일도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빨리 돌리라는 거예요. 어, 예전엔 물리적으로 빨리 돌려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은 정말 그래도 주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메신저 없고 전화기 없고 뭐 이럴 때죠. 전화기가 있어도 전화라는 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문자는 남겨놓으면 언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배포하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걷어들여도 돼요 나중에. 그쵸.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날로그로 진행하면 결제가 될 때 중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되고 며칠 걸릴 일이니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빼더라도 다 공유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체방이라고 있죠. 우리 부사가 20명이면 20명 한 명한테 일 시킬 건데 20명 방에다 글 남겨요. 나한테 불필요한 정보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아, 그것마저도 스트레스 요소인 네. 거네요. 빨리빨리 이 회사의 정보량이 그걸로 처리하라니까 결국 빨리빨리 일하는 거거든요. 네. 의사소통을 빨리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 번아웃이 쉽게 오게 되고 빨리빨리를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돌리겠죠. 회사라는 건 솔직히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익 집단이잖아요. 누구든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득을 내야 되는 집단이라면 이런 SNS 문화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이 바뀌면서 문화 한계가 없는 바뀌면서 이 빨리빨리에 대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저는 매년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 사람들 약간 나이 든 분들이 요새 애들은 끈기가 없어. 툭하면 퇴사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중년인데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끈기가 부족하고 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아마 지금 젊었을 때를 지금 2024년에 돌려놓으면 못 하실 거예요. 그 빨리빨리 돌려대고 하고 그러는데 못 쫓아가면 금방 또 회사는 쫓아내요. 맞아요. 네. 요새는 또 회사가 권고사직도 많죠. 네. 네. 옛날에는 평생 직장으로 끌고 가는 가족 문화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가족 문화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이죠. 개개인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냥 아예 출근했는데 네. 문이 안 열리는 네. 경우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회사가 어떤 개념이냐면 야유회도 열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데리고 가는 거야. 승진을 못해도 이 사람이 20년 있어서 승진시켜주는 거야. 요새는 안 그렇죠. 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살아남거나 이런 것들을 못해서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처지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세대들은 항상 열심히 했어요. 야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일이 많네?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직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전에 가족 문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족처럼 회식하고 가족처럼 밥 먹고 그러면 같이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껴요. 아, 내가 부족해도 끌고 가주는구나. 지금은 회사 그걸 안 해주잖아요. 개개인이 살아남으라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회식도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예. 나를 책임지지 않을 회사니까 내가 왜냐면 선택하겠다. 내가 그날 쉬어가지고 내일 차라리 에너지 보충을 하든 이제 개개인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꼰대 문화라고 그러죠. 야, 우린 가족이야. 언제 가족이었습니까? 요새 가족 취급도 안 해주는데 회식을 할 때는 가족이고 회식 안 해서 회사에 있을 때는 남남이에요. 개별적으로 성과 내래요.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 같이 나갈 필요가 없다. 비생산적인 일이다.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직장의 변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야, 요새는 같이 밥도 안 먹고 사생활 물어보지 말래. 사생활까지 물어보려면 가족 대우를 해주든가요. 안 물어볼 거면 아예 열심히 개개인의 성과를 내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건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빨리빨리하고 갈등. 이 갈등이 이제 저는 이제 세대 갈등을 아까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남녀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남녀에 대해서 직장이 동등하게 되는 것 같지만 어느 회사도 항상 있죠. 수준차가 있거든요. 네. 남녀, 세대, 성별. 성별, 세대, 그리고 나이, 직급. 직급도 요새는 많이 완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개 있었어요. 예. 뭐 과장, 부장, 팀장. 사원, 대리, 네. 주임, 뭐 네네네. 차장, 부장,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사, 상무. 그게 이제 그 직급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피라미드화 되면서 비체계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게 됐어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됐죠.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부당해도 할아버지 말은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옛날에 다 옳은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들어요? 아빠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개개인의 능력상 싸우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계속 직위상 울리니까 젊은 친구들이 위로 올라갈 희망을 품지 않는 거죠. 네. 어차피 직위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내가 열심히 해봤자. 네. 그리고 저 모습도 싫은 거예요. 네.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 내가 굳이 올라가야 되나? 빨리 이제 조기 퇴직 해가지고 타이어족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지. 평생 직장인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직급 갈등 없애려고 요새 뭐 많이 만들었어요. 서로 뭐 선생님 영어 이름 붙이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 이름 부르고 이름 닉네임 부르라고 그러고 다 매니저이기도 해요. 대리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그냥 다 그냥 선생님. 네. 예, 그런 이런 시도 갈등이 이제 갈등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결국에 갈등이 이제 성별도 있고 세대 특히 많고 그다음에 직급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은 지금은 이제 충돌하는 시기거든요. 한 세대라는 건 30년인데 직장은 솔직히 말하면 30년을 기다리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대리 차장 이 텀 5년 3년 터울로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은 쭉 해왔던 방식이 30년이니까 밑에 그걸 강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는 빨리빨리 변하기를 원하는데 일은 네. 문화는 30년 동안 똑같이 하기를 원하니까 문화적인 측면과 이 실질적인 일의 게. 측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난 지금 사원인데 네. 일을 대리급으로 시키고 네. 있네. 네. 이러면 나가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장님이 야 일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요새는 탄력 근무제를 합니다. 네. 그게 뭐야? 그랬더니 8시에 똑같이 다 출근 안 합니다. 네. 10시에 출근하면은 8시에 퇴근하는 거고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가는 겁니다. 그 대신 회의 시간은 나주로 잡고 네. 그거 다 겹쳐 있게. 야, 좋은 아이디어다. 탄력 근무제 그 생산성 좋겠네. 네. 야, 올빼미 조금 밤에 일해라. 새벽에 나와도 인정해 준다. 오, 그래요? 예. 그럼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왜 회식이 안 나와? 야, 오늘 점심 중요한 미팅인데 같이 와서 네. 회사의 위신을 보여줘야지. 너는 왜 안 나와? 탄력 근무제를 해놓고 새벽까지 30년, 근무했는데. 30년 문화대로 한 자기들만의 그 기틀이나 문화를 바꾸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 근무제를 했으면 결제가 새벽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부장님 화내. 탄력 근무제 해놓고는 야 너는 왜 새벽에 메일을 어떻게 보내? 새벽에 나보고 보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전 퇴근해서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아침에 그래도
회의 전에 보내야지 어떻게 이거를 보내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는 안 맞고 이제 직무는 그렇게 바꿔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빨리빨리와 갈등 문제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갈등 문제는 진짜 세대가 바뀌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빨라서 못 쫓아가고요. 빨리빨리는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는 이런 것도 발견돼. 이제 메신저도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어폰 끼고 그냥 구두로 구두로요. 어떤 회사 가면은 그 회사는 저기 밝히면 안 되겠지만 네. 어떤 회사를 갔더니 그 부서 20명이 이어폰과 마이크를 끼고 있어요. 물론 금융회사라 굉장히 바빠요. 정보 예, 전달이 빨리 되어야 되는 2분, 3분이 급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 끼고 구두 전달을 20명한테 동시에 막 하면서 서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메신저는 그래도 쌓아놓고 듣기라도 해도 스트레스만 네. 받는. 내가 잊어먹으면 메신저는 위로 올려서 보기라도 해요. 네. 이거 슉 지나가 버린요. 네. 내가 그 놓치면 지시를 어떡해요? 놓쳐버리면 그냥 나는 그냥 패배자예요. 일 못하고. 계속 집중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빠르잖아요. 네. 거기도 쫓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3개월을 다 못 버텨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환청이 들린대요. 뭐라고 하는 그거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는 이어폰을 다 없앴어요. 조금 못 벌어도 좋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끈기 있게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 면에서는 빨리빨리는 어느 정도 스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개선 작업 중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직장인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네. 정말 속이 네, 시원해집니다. 우리 젊은 직장인분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저 교수님이 얘기하신 사례가 제 친구들에 다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다 있었어요. 네네. 정말로.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탄력 근무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또 어제 새벽까지 편집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왜 점심회의 안 나오냐. 그렇죠. 네.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거라면 이제 인정을 해주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출근하면 되는데. 네,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아니면 나오게 하더라도 격려를 해줘야죠. 야, 그래도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회의가 힘이 난다.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이제 이 그러네요. 빠른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직장인 마음까지 이렇게 딱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나빠지고 있다. 네. 하지만 네. 나빠지는 거가 그렇다고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네.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맞춰 들어가는지 이게 돼야지 결국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죠. 20년, 30년에는 그게 정착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교수님 올해 비욘디에서도 많은 강연해 주셨지만 네. 가장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강의가 전전두엽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 또 이 현대인들이 여기저기가 다 그 네. 원시의 적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네네네. 전전두엽이 건강하지 못한 네네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높아진 스트레스를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전전두엽 원리로 비교하자면요. 네. 전전두엽은 갑자기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갑자기 야 능력가 발휘되라 안 되나요? 해가지고 갑자기 슈퍼컴퓨터처럼 작동이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단단하게 해놔야지 위기 상황 때 발휘가 되는 거고요. 네. 연습도 많이 해놔야지. 전전두엽 튼튼하게 하는 연습이요. 네네네 발휘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추천을 역경을 이겨낸 사례나 수필 그리고 자서전. 네.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면요. 물론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성공가도만 달린 위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위인전에서 진짜 위인이라고 책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수저 물고서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유명한 사람으로 남겠지만 위인은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 뭐하냐 이렇게 아니에요. 전전두엽은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역경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래도 성취도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많이 전전두엽이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전전두엽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완전 독립된 기관이에요. 지 멋대로도 행동하고요. 왜냐면 생각이랑 다르네요. 네. 왠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화났다고 물건 부수고 3분 있다고 후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전전두엽이 기능을 못한 거예요. 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다. 전전두엽은 그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본능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상시에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전전두엽은 역경을 한 번씩 이겨낼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역경이 실패해도 좋아요. 네. 하지만 그 실패해도 단단해져요. 실패해도 왜냐면 무뎌지니까. 또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그치. 어린아이-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겠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넘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우는데 몇 번 넘어져 보면은 안 이거 뭐 그냥 아프긴 아픈데 어차피 또 좀 이따 재밌어 이런. 하듯이 전전두엽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역경을 일부러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아. 결국에 책 많이 보는 건데 특히 전전두엽 발산하는 거라면은 그런 역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전전두엽 그 편에서 사례를 들려준 이유가 물론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지만 네. 일부러 그걸 보시면서 전전두엽 발전시키라고 소개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간접 경험하면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부러 위로를 드리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제 환자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참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래도 승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잘 살아요. 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위로를 하는 면도 있지만 일부러 전전두엽 당신도 그렇게 개발해 보세요라고 자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오해하는 환자분들은 나는 안 되는데 왜 잘 된 사람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나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니고 전전두엽이라는 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려보면서 그게 내가 막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런 걸 많이 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맷집이라고 나왔네요. 맷집이 네, 생깁니다. 맷집이 역시 생기고 윤희님. 예, 맞습니다. 맷집이 생기고 단단해집니다. 그게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해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직접적인 방법은 계속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요. 네. 첫 번째가 위인전 읽기였으면 두 번째가 생각의 네. 전환이네요. 여러 가지 생각의 오류들을 제가 그때 맞아요. 방송 보시면 궁금하시면 했는데 행복한 사람의 비밀 전전두엽 네. 보시면 하루에 됩니다. 두 가지만 정해보세요. 내가 오늘 조금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거를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오늘 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친인척인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달리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다각도로 분석. 여전히 미워도 좋아요. 다각도로 분석했을 때 전전두엽의 루트가 여러 가지로 발전되거든요. 루트가 하나만 있으면 화나는 루트는 그게 강화돼요. 네.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 화나면 화. 참는 건 없어요. 그 달리 생각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화부터 나는 건데 툭 치고 지나가면 저 사람이 그냥 저기 길이 좁아가지고 아니면 핸드폰보다 딴 눈 팔았나? 이제 그게 아닐 다른 수도 루트가 있지만 생긴 다른 루트를 개발해서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 좀 화는 나죠. 좀 보고 당기지 핸드폰 하면서. 근데 그게 루트가 발생하는 사람은 나한테 이제 시비 거는구나.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 보이니까 그냥 툭 치고 가는구나. 내가 강해 보였으면 피해 갔을 텐데 약해 보니까 그냥 저돌 쪽 밀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걸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조금 특별하게 생각한 게 있다면은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게 좀 달리 해석하면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나 남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쭉 적어봐서 루트를 많이 개발을 하면은 뿌리가 많이 생기듯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루트가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찬스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로 뚫어 놓으면은 그냥 차가 지나가 버리는 거고요. 여러 갈림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차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지금 당장 위급 상황에서 전전두엽이 침착함과 기다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평상시인데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생각의 전환. 가장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야 이만큼이나 있네. 맞아요. 가장 훌륭한 비유네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봐도 이거 뭐 한 모금씩 먹고 끝나겠는데 나는 차례도 안 돌아오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의 전환 한두 개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전전두엽의 비밀을 보시면 그 훌륭한 전전두엽을 완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어머니가 남편 사별했죠. 암으로. 자식 잃었죠. 부모님 잃었죠. 그러면
남은 자식 하나하고 아버지 하나인데 아버지도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 그리고 빚도 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근데 그냥 멀쩡해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이 둘이어서 하나를 잃었다면 하나는 더 소중하게 키워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 죽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아플 때 그래도 옆에 있는 게 행복한 거구나. 아빠가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야.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빠가 있는 게 지금 행복의 순간이야. 내가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는 엄마 그냥 너무 간병이 힘들어서 엄마도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는데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 후회되니까 아버지를 빗대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픈 게 그래도 우리 집안의 행복인 거야. 살아계시니까. 그럼 그게 살아있는 행복이 어쨌든 한계는 오니까 그 기간까지는 아버지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살 의미가 있어.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전화를 해서 우울증에 탈출하신 분.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요. 입원 치료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입원비가 없어서. 근데 그냥 놔뒀더니 좋아지길래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줘요. 위로 굳이 안 해도 딱하게 안 봐도 된다. 나 안 죽는다. 그게 생각의 전환이죠. 물론 이제 이건 되게 짧게 요약해서 드렸는데 제가 거기 사례 소개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지능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고차원적인 전전두엽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런 분이라면 어떤 역경 고통이 와도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면 음지가 양지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상원 교수님께서 비온 뒤에서도 강의해 주셨고요. 또 다른 방송 매체에서도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니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합니다. 저것도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뭐 할 때 도저히 이거는 피해야 될 상황인데 안 내가 피해죠. 자존심상 못 피하겠다. 네. 그러면 저 방식도 그쵸. 생각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좋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님과 함께 최근 참사에 대한 또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또 직장인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스트레스 잘 완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